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결혼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TV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막 나가는 시어머니를 만나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말도 못할 생고생을 했었는데요. 남편에게 병적인 집착과 함께 그런 남편과 결혼한 저를 라이벌처럼 생각하며 저희 친정집까지 무시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여러 우여곡절이 참 많았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머리끄덩이까지 잡혀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으실까요? 그러나 그 후 상상치 못한 대반전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해보려 합니다. 모두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해요. 사실 남편은 이기적인 데다 자기밖에 모르던 개념 없는 시어머니 때문에 어릴 적부터 여러 고생을 하며 큰 상처를 받고 자라온 사람입니다. 다행히 자상하고 좋으신 시아버지가 있어 그 불우한 어린 시절을 조금은 견뎌낼 수 있었지만요. 남편의 집은 어린 시절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끼고 소박하게 살며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돈 잘 버는 친구 남편들과 시아버지를 비교하며 구박을 하였고 없는 형편에 시어머니가 사치를 부리느냐 빚을 져 시아버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도 부자 남편과 재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살고 있던 전셋집을 담보로 잡아 무당에게 거금을 주고 구슬하는가 하면 결국에는 다른 남자와 바람까지나 야반도주까지 했다고 해요. 나중에는 바람나 같이 도망간 남자에게 버림을 받아 집으로 돌아와 시아버지에게 싹싹 빌어 받아주긴 했지만 그 후 두 분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받아준 이유도 하나뿐인 아들을 엄마 없이 혼자 크게 두고 싶지 않아서였고요.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정신을 못 차리셨고 술에 빠져 살며 여기저기 싸움을 벌이며 사고를 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그 뒷수습을 하시느냐 경찰서까지 끌려다니시며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남편이 어렸을 적 일찍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시아버지가 생전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못 믿어왔는지 본인이 잘못되었을 때 어린 자식이 잘못될까봐 걱정돼 빠듯한 살림에 아끼고 아껴 들어놓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에게 들은 그 후의 시어머니의 행동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슬퍼하기는커녕 시아버지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며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죽었는데도 말이에요. 생명보험금을 받은 그날부터 신이 나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행동에 충격받았던 남편은 아직도 그날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예 생각이 없던 사람은 아니었는지 시아버지 생명보험금으로 서울 몇 군데 집을 사 월세를 받으며 두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셨다고 해요. 그러다 사놓았던 집들이 개발이 들어가고 땅값이 오르면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만져보시게 되었고요. 하지만 제 벌은 남 못 준다고 아주 잠깐이지만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보이던 시어머니는 다시 심한 사치를 부리기 시작하셨고 춤바람이나 강남 제비한테 걸려 많은 재산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 제비는 재산이 없어진 시어머니를 보고 더는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한순간에 종적을 감추었고요. 그제야 다시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는 남은 재산을 다시 제대로 관리하셨다고 해요. 예전만큼은 잘 사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럼 엄마 밑에서 배곰지 않고 산 것만으로도 남편은 다행이라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비한테 당한 후유증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그 후 세상에 믿을 남자는 자식인 아들 하나밖에 없다며 그이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질려서인지
남편은 원래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 비혼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계속된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는데 처음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에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와 결혼까지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해요. 저와의 만남을 가볍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엄마 같은 사람이 며느리가 생기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도 돌아가신 시아버지처럼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다가 잘못될까봐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제가 아니었죠.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정말 너무 사랑하고 있었고, 시어머니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저에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하였습니다. 자기야, 나랑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럴 수 없어. 절대 안 돼. 우리 엄마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 나랑 결혼하면 수연이 네 인생이 지옥이 될 거야. 수연이 너까지 나처럼 고통받으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자기에 비해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결혼은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란 나보다 더 좋은 남자랑 해. 자기 그 말 진심이야? 자기는 나 없이 살 수 있어? 나는 이제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자기 마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자기 떠날 일 없어. 자기 엄마가 괴롭히면 나 지지 않고 맞서 싸울 자신 있어. 앞으로는 내가 자기 편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겨내자. 나와 결혼해서 나한테 기대면서 살라고. 내가 자기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수연아, 내가 무슨 복이 많아 너처럼 좋은 여자를 만난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 나도 용기 내볼게. 노력할게. 엄마가 수연이 괴롭히려고 하면 내가 지킬 거야. 이제는 내 소중한 사람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 거야. 꼭 그렇게 할 거라고. 저의 진심이 담긴 프로포즈에 철옹성 같던 남편의 마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그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 남편이 걱정하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산다는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삽시간에 변하더니 똥 씹은 표정이 되어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남편 몰래 연락해 저를 불러냈습니다. 2번 말 안 하겠다. 우리 형진이랑 헤어져라. 나는 너 같은 며느리 못 본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두 사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게 해주면 살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러니 지금 말씀은 못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제 말에 분을 못 참겠는지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제 뺨을 때리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달려온 남편 덕에 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죠. 엄마, 그만하지 못하겠어? 수연이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전화한 거니? 네가 우리 아들 불러낸 거냐고. 네. 형준 씨가 어머니께서 언제 이렇게 나오실지 모른다고 그때가 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연락하라고 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든 당장 달려오겠다고요. 너 인제 보니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영악한 것 같은 이라고. 시어머니는 더 악에 바쳤는지 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남편이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지만요. 엄마 그만해. 수연이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제발 그만하라고. 나 저거 가만 안 둬. 너 같은 게 감히 우리 아들을 나한테서 훔쳐가려고? 엄마, 이러면 나 엄마 안 본다고 했지? 정말로 이러면 엄마 얼굴 다시는 안 볼 거야. 그 말에 시어머니는 카페 바닥에 철퍼덕 앉아서 신세 한탄을 하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 제 아들 좀 보세요.
남편이 일찍 주고 혼자 힘들게 키워놨더니 저 여우 같은 거에 홀려 제 어미가 죽든 말든 나 몰라라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그렇게 한 차례 큰 사건이 있었지만 흔들릴 저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무슨 일이 있든 절대 헤어지지 않기로 저흰 약속했으니까요. 그 이후 저는 남편을 데리고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박서방 많이 못 깨나?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 잘 부탁하고 만약 우리 수연이 울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죽으면 저승에서라도 벌떡 일어나 혼내줄 거라고. 예, 장인어른. 수연이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수연이한테 들었습니다. 저희 집 사정 다 아시면서 이 부족한 사이를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말 마. 수연이한테 들어서 나도 다 아네. 자네 어머니 성격이 강하셔서 자네가 살면서 고생한 거 고생해본 사람이 세상 사는 법도 알고 상대방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그러는 거야. 사실 나도 자네 어머니 이야기 듣고 걱정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자네를 이렇게 직접 보니 마음이 놓이네. 자네라면 분명 우리 수연이 지키면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박서방 힘내게.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여보, 왜 우리 예쁜 사위 울리고 그래? 하나뿐인 우리 사위 울리면 당신이라 해도 용서 못해. 내가 언제 울렸다고 그래? 아니, 그냥 두 사람 행복하게 살라고 그 말밖에 또 안 했다고. 박서방, 그만 울고. 자, 내가 우리 박서방 온다고 소갈비찜 했으니까 한번 먹어봐. 내가 다른 요리는 잘 못해도 소갈비찜 하나는 끝내주게 하거든. 그러면서 엄마가 남편의 숟가락 위에 소갈비찜 한 점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해준 소갈비찜 한 점을 삼키던 남편은 훌쩍이다 못해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 박서방 괜찮은 건가? 왜 갈비찜이 입에 안 맞아? 그러면 안 먹어도 돼. 그래, 안 좋은 거면 굳이 먹지 마. 내가 얼른 다른 음식 해다 줄 테니까. 그게 아니고 너무 너무 맛있어서 그럽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누군가 해준 음식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릴 적부터 제가 밥이랑 반찬이랑 알아서 해먹고 자라서 이런 사랑받는 느낌은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맛있는 소갈비찜 매일 먹기 위해서라도 수연이한테 정말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아이 그래. 많이 먹고 힘내게. 그리고 내 마누라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요리 실력이 정말 좋거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그래 박서방.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해줄 테니까. 저희 부모님을 처음 만나 뵌 후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친부모처럼 여기며 많이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께서는 그에게 집착만 했지 진짜 사랑을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마도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부모에게 받고 싶었던 사랑을 저희 부모님에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각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우리는 얼마 후 결혼 날짜를 잡았고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걱정에 상견례는 따로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친정 부모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예의가 아니라며 상견례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남편이 단도리를 잘한 것인지 상견례 날 시어머니의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내색은 숨길 수 없었지만 별일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낼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시어머니가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마신 겁니다.
결혼을 앞둔 며칠 전 술에 거나하게 취하셔서 벌건 대낮에 저희 회사로 찾아오셔서는 1층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셨던 것입니다. 내년이 뭔데? 우리 아들을 나한테서 훔쳐가! 내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생긴 건 꼭 여우처럼 생겨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홀렸기에 이 도둑년아! 집에 재산이라도 많으면 내가 조금 파주려고 했더니 웬 시골 촌뜨기에 거지 같은 것들을 제품을 합시고 소개하질 않나. 니년이 도대체 뭐가 볼 게 있다고 우리 귀한 아들을 줘야 하는데? 내 아들은 결혼하지 않고 나랑 평생 같이 살아야 했다고. 우리 형진이는 내 거야. 내 거라고.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욕도 그만하시고요. 저 지금 근무해야 하니까 나중에 저 퇴근하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인연이? 시어머니가 왔는데 잘 보여도 모자랄 판에 감히 뭐라고 찌꺼리는 거야? 그러고는 저희 회사 1층 로비에서 제 머리 끄덩이를 잡으셨습니다. 그것도 회사 사람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요.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이 직장에서 근무하다 말고 저희 회사로 택시를 타고 불이 났게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영업직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남들보다 몸이 자유로워 바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아들, 너 같은 거에 절대 못 뺏겨. 못 뺏긴다고.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수연이 놓지 못하겠어? 수연이네 회사에서 이게 무슨 행패냐고? 나! 이게 지금 나한테서 너를 뺏어가려 하는데 내가 가만두게 생겼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 저런 가난뱅이 집안에 장가 못 보내. 못 보낸다고! 그리고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지금 나보다 저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니? 난 네 엄마라고. 그런데 왜 낳아준 내가 아닌 저거 편을 드는 건데? 난 네 엄마라고, 엄마! 그 후 시어머니의 난동은 누군가 신고를 해준 것인지 경찰차가 오고 나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시어머니의 광적인 집착에 저는 소름이 돋고 말았죠. 오후가 되자 회사의 소문이 이미 다 퍼진 것인지 저와 친한 동료들은 저를 말리고 나서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면 고생한다며 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결혼 전이라 본색을 숨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그런 시어머니라면 자식인 제 남편 또한 시어머니처럼 이상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하면서요. 저도 남편을 만나며 의문이긴 했습니다. 저런 시어머니한테서 어떻게 지금의 남편처럼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하지만 저는 그와의 결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그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 또한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기에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떠나면 그는 분명 망가져 인생을 포기한 채 폐인처럼 살게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에요. 그 후에도 저희 두 사람이 결혼식장에 들어서기 전까지 시어머니의 폐악질은 계속되었고 남편과 저는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생각에 그런 시어머니 행동을 무시하며 받아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결혼 후 시어머니는 앙심을 품고 저와 남편을 점점 더 못살게 굴며 저희 친정을 더욱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갖은 말썽을 피우셨습니다. 남편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별별 수를 다 쓰신 겁니다. 신혼여행을 간 첫날부터 밤새 전화를 해대지 않나, 아파서 쓰러졌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 일을 틈만 나면 부르질 않나, 나중에는 안 되겠는지 이웃 주민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갑작스럽게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저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 했었고 곁에서 저를 지켜준 남편 덕분에 전 잘 이겨낼 수 있었죠.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보다 더 슬퍼하는 남편을 보며 그게 왠지 저에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돌아가신 저희 아빠를 자신의 친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슬퍼하는 남편을 보니 슬픔조차 나와 함께 해주는 내 편이 있다는 생각에 든든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하지만 아빠가 떠나고 시골에서 홀로 지낼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빠가 떠나고 가장 힘들었을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였을 테니까요. 저희 남편이 수시로 친정 엄마에게 연락하며 자주 친정으로 내려가 뵈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쯤 되었을까. 엄마는 홀로 지내는 시골 생활이 많이 적적하셨는지 제가 있는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시골 생활을 하다가 막상 서울살이를 하려 하니 겁을 잡수셨는지 조금 고민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아빠와 추억이 담긴 집을 정리하고 떠나온 것도 마음에 걸려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런 고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남편은 두 손을 들어 반색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그러면 장모님 빨리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해. 정말 잘 됐다. 당신도 장모님도 장인어른 떠나고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곁에 살면 서로 의지도 될 테고 나도 장모님 자주 볼 수 있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머니께 우리가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올라오시라고 하자.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니다. 당장 내가 어머니께 전화 드릴게. 걱정하지 말고 올라오시라고. 응, 그러자. 자기야,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의 설득으로 친정엄마는 서울로 올라오시기로 빠르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뭐가 좋은지 저희 친정엄마가 서울로 이사 올 날만은 학수고대하며 기다렸고요. 엄마가 서울로 오면 뭘 해드릴지 들떠서는 계획표까지 짰던 사람이니까요. 그이에게 저희 엄마는 이미 친엄마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친엄마에게도 받지 못했던 사랑을 저희 친정엄마에게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안 저희 시어머니의 반응은 남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서울로 이사 오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한테 불이 나게 전화해서 한다는 말씀이 정말 웃기고 있어. 서울의 집값이 얼마인지는 알고 네 엄마는 올라온다고 하시는 거니? 총구석에 살아서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울 집값이 얼만데? 네 엄마가 생각 없이 굴면 너라도 나서 말려야 했을 거 아니야. 서울은 너희 엄마처럼 돈 없는 가난뱅이는 못 사는 곳이라고. 제발 본인 투자 좀 하시라고 알려드려라.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서울에 사니 자주 보고 싶으셔서 그랬나 봐요. 그리고 어머니, 서울은 꼭 어떤 사람이 살아야 한다고 정해준 곳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곳이고 서울이 뭐 대수라고요. 다 됐고. 설마 사부인 집 살 때 돈 없다고 우리 아들한테 손 벌리는 건 아니겠지? 만약 우리 형진이한테 돈 달라고 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내가 아주 네 엄마 얼굴을 묵사발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알겠어? 웬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사돈을 맺어서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일이 다 있네. 전화를 끊고 저는 너무 황당한 나머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너무 서럽고 화가 나 눈물이 뚝뚝 흘리며 울고 말았죠. 그런 제 모습에 놀란 남편이 재빨리 곁으로 와 저를 위로했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가 또 자기 괴롭힌 거야? 도대체 엄마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내가 앞으로는 못하게 할게. 미안해, 정말. 울지 마. 정말이지 할 수만 있다면 엄마랑 인연 끊고 싶다. 저희 엄마가 이사하는데 시어머니 허락이 있어야 서울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논리로 저희 엄마가 서울에 올라와 살면 안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아빠를 떠나보내고 혼자 힘들었을 엄마를 생각하면
하나뿐인 자식으로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희 엄마를 시어머니가 무시하며 비우는 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아끼던 하나뿐인 아들을 저에게 빼앗겼다는 생각과 함께 저희 친정집이 시골에 사니 가난한 보잘것없는 집안이라고 여겨 저의 모든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실 때까지 노골적으로 저희 친정을 무시하며 조롱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돈도 없는 친정이니 저희 엄마는 절대로 서울로 올라와 살 수 없을 거라고 장담까지 하면서요. 그 멸시를 당하며 시모에게 한 소리 시원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저는 꾹꾹 참았습니다. 무식한 시어머니를 상대해봤자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했고 그럴 가치가 없다고 여겼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몰랐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엄마와 아빠는 20년 전 노후 준비를 한다면서 사나운 땅이 있었는데 그곳 주변이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오른 곳이었어요. 그 사실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시골 총구석에 사는 가난뱅이라며 계속 무시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비싸니 절대 올라와 살지 못할 거란 시어머니 말과는 달리 엄마는 서울 용산에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집들이를 한다며 시어머니를 이사한 집으로 저희 부부와 함께 초대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좋은 집에 사니 질투로 눈이 뒤집히신 건지 바로 막말을 해댔습니다. 사실 그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돈이 생기면 살고 싶어 하셨던 꿈에 그리던 곳이었거든요. 얘 며느리야, 네 어머니는 총구석에 살면서 무슨 돈이 나서 이런 으리으리한 집을 산 거니? 혹시 우리 아들 돈 네가 꼼쳐놓은 거로 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부 저희 엄마 돈으로 사신 거예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러면 가난한 집구석에서 무슨 돈이 있어 이런 집을 사? 나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산 집을. 너희 엄마가 무슨 재주로 산 거냐고? 네 엄마 우리 아들 피 빨아먹으려고 서울로 온 거지? 이 거머리 같은 것들이. 사부인, 아닙니다. 설마 제가 박서방 돈으로 제 집을 샀겠습니까? 엄마, 장모님한테까지 그러면 어떡해? 그게 무슨 예의냐고. 어서 장모님께 사과드려. 왜? 내가 틀린 말 했니? 사부인 내 아들 돈으로 이 집 산 거면 한 푼도 빼놓지 말고 다 뱉어내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 생각하시기에 그이 돈으로 정말 이런 큰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뭐라고? 그이 월급이 500만 원인데 그 돈으로 어떻게 이런 집을 살 수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부탁드리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엄마, 수연이 말이 맞아. 제발 좀 그만 좀 해. 나 정말 엄마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쳤다고. 이 아파트 전부 장모님 돈으로 산 거 맞으니까 제발 이상한 의심 좀 그만하라고. 그게 정말이니?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의 오해를 풀어주겠다며 어떻게 용산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된 것인지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설명하였고 엄마가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의 태도가 갑작스레 돌변하였습니다. 엄마를 무시하며 원수 보듯 하던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살갑게 굴며 친정엄마에게 잘 보려 애쓰는 것이었어요. 그리곤 굳이 사양하는 엄마를 끌고 다니며 서울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주겠다고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날도 저는 시어머니 말에 속아 엄마가 시어머니와 함께 서울 관광을 하고 오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요.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이 엄마 집을 사주기로 하셨다니? 아까도 장모님 만났는데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내가 오늘 살고 싶은 아파트를 잠깐 보여주니까 집이 정말 좋다며 좋아했다니까. 엄마, 그건 그냥 집이 좋다는 거지. 엄마한테 집을 사준다는 말씀이 아니잖아. 엄마 창피하게 정말 이럴 거야? 그전엔 장모님 가난하다고 무시하며 나 곤란하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장모님 재산 많은 것 같으니까 친한 척하면서 아파트 살 돈 뜯어내려고 한 거야? 그래서 한동안 장모님한테 잘해드린 거냐고. 제발 부탁인데 그만 좀 해. 그러나 시어머니는 마음을 고쳐먹을 생각은 없으셨던 건지 저희가 회사에 출근한 평일 저희의 감시망을 피해 친정엄마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는 바로 저한테 전송이 되었고요. 제가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바로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엄마가 저에게 보내준 시어머니의 문자를 보니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사부인, 저 아파트 계약해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으로 돈 가지고 오후 2시까지 나오세요. 저 사부인 딸한테 아들 뺏긴 것도 억울한데 보상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파트 좀 사주셔야겠어요.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좋게 말할 때 나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면 제가 아이들 몰래 사부인 집으로 쳐들어갈 테니까 그 후에 일어날 일은 저도 책임 못 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 말에 따라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이거는 거의 일방적인 통보도 모자라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엄마는 제 남편을 위해 그 정도는 시어머니께 해줄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이번으로 끝이란 법도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전적으로 보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몰랐던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즉시 회사에 반차를 쓰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저희 두 부부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시어머니가 있는 부동산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희 친정엄마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몹시 들떠있는 표정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곤 저희와 두 눈이 마주치자 몹시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부른 건 사부인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온 거니? 혹시 사부인이 너희한테 꼰지른 거니? 내가 장모님 보고 가지 말라고 말렸어. 장모님이 여기 올 일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야? 야, 너 누구 자식이야? 누구 아들이냐고? 네 엄마가 늙어서 이제 좀 좋은 집에서 편히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고깝고 아깝니? 왜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키운 아들놈은 저 여우 같은 년이랑 사부인한테 뺏기고 살아야 하는데? 나도 아들놈 뺏겼으면 그만한 대가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말은 바로 해야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게 힘들게 키워놨더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그리고 뭐 당신? 지금 당신이라고 했니? 그래, 당신. 당신이 날 언제 키웠는데. 나 혼자 스스로 컸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언제나 난 혼자였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매일 술이나 먹고 사람들이랑 싸워서 중학교 때부터 어린 자식한테 경찰서나 들락거리게 만들고 나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해준 적 있어? 아니지? 없지? 나 정말 예전부터 당신한테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어린 자식이 해준 밥 먹으면서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갔어? 그 밥 먹고 배가 불렀냐고?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니, 아직 다 못했어. 아빠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세상 유일하게 내 편이었던 분이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사치에 도박에 결국에는 바람까지 나서 도망가서 아빠 속썩에서 일찍 돌아가시게 만들고 그러고도 뻔뻔하게 한 번도 아빠나 나한테 미안해한 적이 없었지?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내 엄마냐고? 이게 보자 하니까? 됐어. 다 필요 없고 난 오늘부터 당신 아들 안 할 거니까 앞으로 혼자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살아. 오늘부로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어느 엄마가 자식 행복하길 바라지 않고 사사건건 괴롭히면서 자식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장모님한테 아파트 사달라고 손 벌릴 때 나랑 연 끊을 각오 정도는 했었어야지. 그러니 어디 앞으로는 혼자 잘 살아봐.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그 미친 망나니처럼 하고 다니는 행동들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내가 당신 버렸어. 버렸다고. 오냐, 토해봐라, 이 나쁜 놈아, 이 배은망덕한 놈. 화가 난 시모는 저한테 했던 것처럼 남편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의 중간에 끼어 시모의 두 손목을 턱 잡고 막아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아줌마가 뭔데 내 남편을 건드려요? 뭐라고? 아줌마? 그래, 아줌마. 내가 힘이 없어서 그동안 당신한테 머리끄덩이 잡혀준 줄 알아? 내 사랑하는 사람 엄마라서 그랬어. 그런데 이제 남편이 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보고 자기 엄마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내가 참아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내 남편에게서 당장 떨어지지 못하겠어요? 이 아줌마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시모의 잡고 있던 두 손목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뒹굴며 힘없이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우리 남편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내 남편 괴롭혔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확 스토커로 신고해버릴 거야. 신고. 알겠어? 이 쥐밖에 모르는 정신병자야. 저는 남편의 손을 붙들고 바로 부동산을 나와버렸습니다. 놀라서인지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인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희가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던 시모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고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이 걱정되어 전 다가가 물었습니다. 자기야, 괜찮은 거야? 자기 시어머니랑 연 끄는 거 못하겠는 거면 다시 가서 용서 빌자. 나 자기 위해서면 뭐든지 참고 할 수 있어. 제 말에 남편이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자기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그동안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태어나 누군가 내 편을 이렇게까지 들어주는 게 처음이라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그랬어. 엄마한테 따지러 가면서도 이런 나한테 자기가 실망하면 어쩌나 얼마나 걱정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내 편 들어주니까 막 세상에 두려울 것 없고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서 나 엄마 버린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놈이라고 해도 할 말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좀 살 것 같아. 엄마한테 벗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 나 정말 나쁜 놈이지? 아니야. 정말 잘한 일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하늘나라에 계신 자기 아버님도 잘했다고 하실 거야. 나라도 자기랑 같은 상황이었으면 똑같이 그랬을걸? 당신이 오래 참아준 거지. 나 같았으면 진작 어머니랑 연 끊고 살았을 거라고. 그런 사람은 엄마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 그동안 혼자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두 사람만 행복만 생각하면서 살자. 앞으로도 늘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자기 지켜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언제나 나는 자기 편이니까. 고마워. 고마워, 수연아. 하지만 어머니의 만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로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한 시어머니한테서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경찰서 형사에게서요. 시어머니가 술을 드시고 사람을 폭행해 고소를 당하셨는데 당장 합의하지 않으면 징역을 살지도 모른다는 전화였던 것이었죠. 그러나 남편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그런 분 저는 모르고요. 징역을 살든 합의를 하든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직접 남편과 저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시어머니의 전화를 차단하고 받지 않자 지인의 전화를 빌려 수시로 전화하며 밤새도록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저희 두 부부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요. 그 이야기에 남편은 얼마 후 담당 형사에게 연락해 찾아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피해자가 모인 경찰서로 저희 두 부부가 가게 되었어요. 경찰서에 들어서자 저희를 기대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시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까맣게 몰랐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죠. 피해자와 경찰 앞에서 내뱉은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큰 충격에 휩싸인 듯 보였습니다. 전 저의 어머니 합의금 내줄 생각 없으니까 감옥에 집어넣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그 말하려고 온 거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피해자분도 합의하면 고소 취하하시겠다고 하는데요. 고소 취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피해자분 절대로 취하하지 마세요. 저런 사람은 한번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립니다. 지금껏 저희 부부 괴롭힌 거 생각하면 그 합의금 저희가 받아도 모자라니까요. 아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제발 한 번만 도와주거라. 누가 내 엄마야? 내가 저번에 말했지. 당신은 더 이상 내 엄마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 합의할 돈을 왜 나한테 구걸하는데? 합의하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하라고. 설마 그 재산들 다 날려먹었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비록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만큼 잘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돈이 없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생명보험금으로 일군 재산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돈들 다 날려먹었다. 아파트에서도 쫓겨난 지 오래야. 그이가 사업한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다 팔아서 줬는데 사기꾼에게 속아서 다 날려버렸었거든. 알고 보니 저희 친정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했던 때부터 시어머니한테 새로 만나는 남자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젊은 시절 유명한 제비로 여러 여자 인생 망친 인간 쓰레기였다고 합니다. 그 제비놈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시어머니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서도 받아주었고요. 사업을 해 시어머니를 부자로 만들어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제비의 말에 홀랑 넘어가 모든 재산을 날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에게 협박까지 하며 아파트까지 뜯어내려 한 것이고요. 만약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사주었다면 그 후 어떤 요구를 해왔을지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남편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아버지 돌아가신 목숨값으로 받은 돈이라고. 아버지 생명보험금. 그런데 그걸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놈한테 전부 써?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넌 사람도 아니야. 짐승이라고, 짐승. 남편 말에 화들짝 놀라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안 되겠는지 저를 붙들고 사정했습니다. 제발 아가, 이렇게 부탁하마.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그러면 정말로 너희 두 부부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마. 응? 네 시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겨서라도 제발 좀. 아줌마, 지금 이 상황에서 도와달라는 말이 나오세요? 남편 죽어서 받은 보험금을 제비놈한테 날리고 그도 모자라 사람 패서 경찰서 나오고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인제 보니 아주 인간 말종이네. 저는 못 도와드리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그동안 잘못한 죗값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줌마 죗값 아줌마가 알아서 치르시고요. 앞으로 당신 행동은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야 할 거야.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 모자로서의 인연은 진작에 끝났으니까. 형사님, 이 아줌마 잘 처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저지른 죄들 생각하면 무기징역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와 남편은 바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와 남편을 붙잡겠다며 발악을 했고요.
시어머니는 떠나는 남편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난동에 경찰분은 뜯어 말리느냐 매우 곤욕스러워 하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러냐고! 이 나쁜 놈아! 넌 내 아들도 아니야. 아들도 아니라고! 직접 아줌마가 아들 아니라고 말해주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못해 고맙네. 아줌마, 그럼 교도소에서 죗값 치르면서 그 제비놈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그 일로 저희는 시어머니와 정말로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도 잘 알지 못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못해 경찰에게 잡히기 전 야밤에 짐을 싸 그 제비놈과 야반 도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비도 시어머니를 만나면서 다른 여자들한테도 사기를 친 것이 드러나 시어머니와 함께 지명수배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동안 저희가 당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당해도 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현재 친정엄마가 살고 있는 집 근처 아파트로 이사와 엄마 집을 오가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없는 세상은 정말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남편은 엄마와 집을 합쳐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물어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엄마도 반대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간절해 보여 조금 안타까웠지만 말이에요. 엄마는 지금 이렇게 딸이랑 가까이 살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자식이 나이가 들면 부모와 어느 정도 떨어져 사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었고 저 또한 엄마와 같이 살게 되면 저희 부부에게 신경 쓰느냐 엄마가 제대로 된 엄마의 인생을 살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었거든요. 앞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가족들 모두 지금처럼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 뭐 따로 있나요? 지금처럼 서로 진심으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살면 그것이 행복이죠. 그러면 이상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